통제를 받으면 숨이 막히는 이유는요, 진짜로 나 잘되라고 말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너 무단횡단하면 안 돼. 이런 것은요, 통제를 당해도 듣는 즉시 아, 맞아 라고 느낄 수가 있죠. 바로 설득이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통제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설득도 안 됩니다. 게다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 잘 따라주면요, 다음에는 더 잘 따르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숨이 막히게 됩니다. 이렇게 내 자유의지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들지만 너 잘되라고 다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는 너 큰일 나 라는 식으로 걱정하는 의도가 아닐까 싶어서 또 그냥 듣게 됩니다. 하지만 왜 이들이 나를 통제하려는지 그 과정과 이유를 알면요, 그리고 그게 진짜로 나에게 득이 되는지 따져보고 나면요, 굳이 그거 듣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는 통제가 필요한 때가 언제인가를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통제는 기본적으로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뭔가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뭘까요? 법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법을 잘 따를수록 사회가 더 안정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 법의 약한 통제를 받는 계층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19세 미만의 소년입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는 누군가 그 빈 공간을요, 법 대신 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면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때문에 어릴 때는요, 통제받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요, 온전한 법의 영향력을 받죠. 그 틀을 벗어나면 이젠 교무실이 아니라 경찰서를 가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본인이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더 조심성이 생기죠. 하지만 꼭 조심성과 압박감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더 이상 어리다는 명목으로 어른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죠. 그럴 명분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법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의존되어 있는 부분, 경제이든 정신이든 그 영역이 하나씩 성숙해질수록 보호자의 관리를 벗어나서 공통적인 규칙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나를 통제하려는 사람은 보통 보호와 책임의 명분을 가지고 나를 조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생겨요. 내가 이 사람한테 무엇을 보호받고 의존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상급자인데 이 사람한테 내 인사결정권이 있어요. 또는 내가 사고 치면 이 사람이 수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처우에 대해서 의존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연관된 영역에 한해서는 통제받는 걸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 사람한테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이 상태를 일상적으로는 남남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남이 나를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보호하거나 나를 책임져야 하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통제의 권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요, 사회생활 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아, 남들이 말만 뻔지르르 한 거지 정작 책임은 안 지는구나,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이걸 몇 년만 경험을 해도요, 누가 강제로 뭐 하라고 하면 그냥 흘려듣고 말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성이나 경험으로 따져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상하 관계, 계약 관계가 아닌 일상에서의 관계에서 통제가 일어날 때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책임 소재가 없는 관계에서는요, 통제가 걱정이나 염려 등의 공감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너가 걱정돼서 너 잘되라고 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공감 대신 통제를 행사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이 물리적으로 통제를 하려는 시도였다면 이번에는 정신적으로 통제하려는 욕구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눈치도 더 잘 안 채집니다. 예를 들어서 너 혼자 사냐? 남 생각도 하고 살아야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요, 공감 좀 하고 살라는 말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 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말이 진짜로 더불어 잘 살아보자는 뜻에서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이나 권위를 강요하는 것인지 정확히 분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분간이 안 되고 무조건 사람 말을 안 들어버리면 내가 오히려 사회를 혼란시키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빌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봐 일단 다 들어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별이 어려운 이유는요, 정신적 통제라는 건요, 눈에 보이지가 않는 심상에서의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해서 타인을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개인 대 개인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압축을 한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정보 통제입니다.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숨겨서 상대방이 특정 방향으로만 생각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반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어렵고 생소한 단어나 개념을 써서 중요한 것처럼 둔갑을 시켜요. 둘째는 정서 조작입니다. 사람의 감정 중에서 공포나 죄책감, 동정심 같은 것은요, 동요가 되기 쉬운 감정들입니다. 이것들을 자극을 해서 빠르게 자기 말을 따르고 선택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더불어서 이 통제에 따르게 되면요, 내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셋째는 반복 입력입니다. 왜곡된 정보와 조작된 정서를 반복적으로 전달을 해서 이 메시지가 내면화되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는 비판적 사고가 사라져서요, 무기력하게 모든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통제에 따르게 됩니다. 문제는요, 이거를 지금부터 정서 조작할게 이러고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이거 안 해주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같은 식으로 감정을 명분으로 은밀하게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혼동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고통스러운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또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공감과 통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은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려는 서로의 노력인 겁니다. 쌍방향인 거예요. 반면 통제는 상대방의 행동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죠. 단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다음 세 개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정보가 투명한지 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추가 정보를 수집할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할 때나, 다른 사람에게도 의견을 한번 구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처럼 외부 정보를 얻는다고 했을 때 통제자는 강력한 거부를 표현하고요, 지금 당장 결론 내리길 요구합니다. 둘째는 내 감정이 평소 같은지 봅니다. 만약에 상대 말을 듣고 나서요, 지나치게 두렵거나 죄책감이 느껴져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마법같이 그 불안들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보상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선택을 하지 마세요. 셋째는 질문이 허용되는지 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동일한 뇌를 공유하는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반대 주장을 통해서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대화의 방향입니다. 하지만 통제 상황에서는요, 이런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 매우 많습니다. 이 결과로 나오는 것이 답답함과 불쾌함이죠. 근데 이상하게 답답하고 불쾌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또 명확하게 결론이 난 게 아닌데 죄책감이나 불안감만 계속 든다면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선택을 하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세상에 즉시 선택하지 않는다고 큰일이 나는 상황, 현실에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빠른 선택이 필요한 것은요, 그 속성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누구나 봐도 그렇지, 맞아 라고 수긍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좀 답답할수록 오히려 시간을 두고요, 천천히 정보도 더 수집해 보시고요, 내 감정도 추스린 다음에 대답이나 결정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안전하고 후회가 덜 남는 선택을 하고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이런 필터링들을 다 거치고도 진짜 좋은 의도로 권유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통제도 있습니다. 그런 분 만나면 잘 경청하고 들으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요, 나를 조종하려는 의도를 알고도 참고 넘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이때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남들을 조정하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것인지 그 근원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야 큰 고통이나 동요가 없이 이 사람과 천천히 멀어질 준비를 하거나 다른 대안이 생길 때까지 버틸 수가 있겠죠. 이해를 하면요,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번 내용을 한 번 더 정리 요약하면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이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까지 제가 경험하고 관찰한 내용과 함께 설명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1대1 상황에서의 강한 통제는 두 가지 심리적 근원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배 욕구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하면 이는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통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불안입니다. 자신의 삶이나 주변 상황에 대해서 통제력을 잃었다는 느낌이 들 때, 쉽게 말해서 뭐 되는 일이 없고 내 말 아무도 안 들어주고 자존심이 바닥을 칠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요, 타인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권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줄이고 삶의 안정감을 얻으려는 행동인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감과 감정의 탈을 쓴 통제가 이 유형 같아요. 이러한 류의 통제적 행동의 초기 단계는 보통 공감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감정도 없니? 내 말 틀린 거 있어?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흔들면서 동시에 어떤 동의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원하는 공감은 자연스럽게 상대와의 공통점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정당하다는 것을요, 타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명받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책임감, 죄책감, 당위성 등을 심어줘서요, 원하는 반응을 끌어내려는 통제적 행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양방향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 소통이 일어나고 있겠죠. 이러한 통제가 갈등을 유발하고 불쾌함과 거부감을 일으키는 이유는 경계선이 혼동되어서 그걸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통제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고요, 이는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을 보통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경계선이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요, 거리낌 없이 타인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간과된 것은요, 상대방 역시 통제와 자유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자유를 침해를 하면서 자신의 뜻을 강요를 할 때는 당연히 갈등이 발생하거나 관계가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통제를 당하게 되면 감정이 불안해지고 논리적인 사고가 어려워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때문에 단순하게 세 가지 질문만 떠올려 보시길 권해드렸습니다. 정보가 투명한지, 내 감정이 평소와 얼마나 다른지 질문이 허용이 되고 있는지입니다. 만일 통제가 맞다는 게 확인이 되면요, 선택을 하거나 중요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선택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일 이 사람에게 내가 실제로 보호받고 의존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림잡아서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보호받고 대신 책임지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까지 통제를 허용할지를 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고 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한번 복잡하게 잘 따져 놓으면요, 이 영역에 대해서는 사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 비슷한 상황이 오면 이제는 의사 결정만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수도 없이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 대신 와서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한 번쯤은요, 여러분 상황에 이 내용을 대입을 하셔서 그리고 기록을 직접 하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자산이 되고요, 자산이 쌓이면 사는 게 당당해집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통제 속에 있을지라도 당당한 자신을 찾을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